예, 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친구에 대해서입니다. 좋은 친구는 안 좋은 말에 맞장구 쳐주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 마음 아프게 할 말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 도로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여전합니다. 좋은 친구는 허물을 봐주고 좋은 점을 키워줍니다. 좋은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도와줍니다. 좋은 친구는 믿고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는 우리를 믿고 가장 좋게 봅니다. 좋은 친구는 같이 있으면 화목하고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은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세요. 무엇보다 좋은 친구가 되세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성주 10경 선정 공모전이 2022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있었습니다. 추천 내용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경관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닐 것과 관광 자원으로서 보존 가치 및 활용 가치를 지닐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성주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풍경이지만 기존의 성주 8경은 2009년에 선정된 것으로 그동안 13년이 지났습니다. 성주에는 여러 관광지 핫플레이스가 추가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성주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여기다라는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이 공모 취지였습니다. 그때 저도 역사 테마공원과 성산동 고분군 향교를 선정해 공모에 임한 뒤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녹화하여 4월 중순부터 공모 내용을 방송해 오고 있었습니다. 향교를 제외한 역사 테마공원과 성산동 고분군이 이번에 성주 10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은 2022년 10월 24일 성주 10경을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기존 8경에 성주 역사 테마공원과 성산동 고분군이 신규로 포함된 성주 10경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군은 올해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한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어 군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는 2차 선호도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별하였다고 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새로운 성주 10경은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며 지역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성주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0경에 응모한 분들 중에 이번에 선정된 역사 테마공원과 성산동 고분군에 응모한 분들을 추첨하여 뽑아서 시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추첨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하네요. 저는 추첨에서는 행운이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최종 확정된 성주 10경에 대해서 일단 그 제목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경은 성주 가야산, 2경은 도경산성 및 성주호 둘레길, 3경은 회원서원 및 무월구고, 4경은 만기정 및 포천계곡, 5경은 성박수읍, 6경은 세종대왕 자태실, 7경은 한계마을, 8경은 성주 역사 테마공원, 그리고 9경은 성산동 고분군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경은 참외 비닐하우스 덜려기, 이제 뒤로 그 8경이 있다가 10경으로 그 순서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성주 10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은 기존의 가야산 만물상에서 성주 가야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야산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22개 중 제9호로 1972년 10월 13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야산 봉우리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귀암괴속으로 이루어진 만물상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76,256제곱킬로미터 부분 면적의 62%가 성주군에 속하고 38%는 합천군과 거창군에 속해 있습니다. 성주군에서 제일 높은 정상은 칠불봉으로 1433m입니다. 그리고 등산 코스는 백운동 안내소에서 출발하여서 만물산과 서정제, 상왕봉, 용기골까지 도착했다가 여러 코스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가는 거리에 따라서 2시간 반, 4시간 반 등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은 도경산성 및 성주호에서 도경산성 및 성주호 둘레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경산성은 도지정 기념물 제105호로 1995년 1월 14일 지정받았습니다. 산성은 소백산맥의 주봉인 수도산의 줄기인 해발 955m의 도경산 정상에 있습니다. 산성 둘레는 7.7km, 높이가 2.5m, 평균 폭 넓이가 1.5m에 이르고 산성 내 수온이 풍부하고 활용 공간이 넓어 장기 전투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포곡식 산성으로 영남 지역에 구축한 산성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성주호 둘레길은 성주호는 금수문 봉두리에 있는 농업용 및 홍수 조절용 다목적 댐으로 1987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습니다. 면적은 14,960헥타르고 댐 높이는 60m입니다. 그리고 제반 길이는 430m이고 총 저수량은 7,400만 톤이 되겠습니다. 둘레길은 아라월드에서 출발하여 영모제까지가 0.6km, 그리고 부교까지는 1km, 그리고 다음에 정자쉼터까지는 1.1km, 다음에 광교암까지는 3km, 또 금수문화공원까지 와 백운정, 청락정까지가 4.8km, 그리고 전망대가 10.2km, 그리고 성주댐이 11.8km, 아라월드까지는 13.4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3.5km가 되기 때문에 각자 체력을 안배해서 시간에 따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성주호 아라월드 수상레저 산업의 일환으로 수상스키와 제트스키 등의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경은 기존의 회원서원 및 봉비암에서 회원서원 및 무월구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51호 한강정구선생이 1583년 선조 16년에 회원 초당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던 곳입니다. 한강선생 사후 제자들이 1627년 뜻을 모아 회원서원을 세웠으며 숙종 16년인 1690년에는 사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선생이 대가천변을 따라 김천의 용추까지 무월구곡을 설정한 곳으로 제1곡인 봉비암을 시작으로 김천의 용추까지 총 35.7km로 전국에서 제일 길고 폭이 넓은 구곡이 됩니다. 이 구곡이 되려면은 구곡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구곡을 찬하는 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현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곡도는 1784년 김상진이 그렸고, 그리고 찬시는 후손인 정동박이 썼고, 그 현장의 일부는 공사로 훼손된 곳이 있지만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경은 포천계곡에서 만기정 및 포천계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포천 계곡은 약 7km가 되는데 그 7km의 포천 계곡에는 포천 구곡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공조 판서를 역임한 1792년에서 1871년까지 80세까지 생존하신 응화 이원조가 1851년 60세 만년에 귀향하여 독서와 자연을 벗삼으며 여생을 보낸 만기정은 포천 계곡 상류에 있습니다. 응화 이원조가 성주, 진주, 안동, 예안 학자들과 교유하며 후학을 양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천 구곡입니다. 초입 대실마을 불악에서 약 3km 지점 법전 1, 2 법림교인 1곡부터 신계리 만기정이 있는 제9곡 홍계동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경은 성박숲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천년기념물 제403호로서 1999년 4월 6일 지정된 곳으로 300년에서 500년 이상 된 왕부들 54주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성박숲이란 성주목으로 있을 때 읍성 밖에 있는 숲이란 뜻으로 성주 어보의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인 이천변에 조성된 마을 숲입니다. 조선 중기 성박마을에서 아이들이 이것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관이 말하기를 마을에 있는 쪽두리바위와 당근바위가 마주보고 있어 재앙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두 바위 중간 지점에 밤나무 숲을 조성했더니 우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후 마을에 기강이 해이해지고 인심이 흉흉해지자 밤나무를 베어내고 왕보들로 다시 조성하였습니다. 성박숲은 마을의 풍수지리 및 역사, 문화, 신앙에 따라 조성되어 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과 토착적인 정신, 문화의 재형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박숲은 2017년 11월 3일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 공존상을,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대한민국 생태 테마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피식물인 맹문동을 심어 맹문동꽃이 피면 노거수 왕부들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사진작가가 맹문동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유명 명소가 되어 해마다 맹문동 꽃이 필 무렵이면 사진작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경은 세종대왕 자퇴실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적 444호로 지정되었고 2003년 3월 6일입니다. 세종대왕 왕자 퇴실 18기와 원손인 단종의 퇴실 등 19기가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태를 한 곳에 군집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태를 봉안한 최초의 기록은 상북사기의 김유신 장군 595년에서 673년까지 7세 9세까지 생존하신 분이죠. 태를 충북 진천읍 문복리에 묻었다고 합니다. 봉분식 태실이 아직 남아있고 기록도 있어 가장 오래된 태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왕이나 태자의 태실만 조성하는 태봉 안양식이 성립된 후 조선까지 그 맥락이 이어진 오랜 전통을 가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세종대왕으로 19왕자의 태를 묻고 아기 태실 비석을 세운 가장 오래된 태실입니다. 세종대왕 자태실은 왕과 왕비, 그 자녀들의 태실을 조성하기 시작한 최초의 왕자 태실일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이 예시한 최적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 태실로 알려진 것은 320기가 됩니다. 그중 성물이 있어 태주 파악이 가능한 태봉이 147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왕이 27기, 충정과 계비가 12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 41기 합하면 188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군과 군의 태실이 140기가 있고 또 공주와 옹주의 태실은 121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65기가 되는데 임금과 중전의 태실을 108기를 합하면 전국에 453개의 태실이 있습니다. 태봉의 태를 봉안하기 위한 성물을 조성한 것은 한국에서만 행해졌던 독특하고 독자적인 문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경은 한계마을 돌담길에서 한계마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성산이시 집성마을로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돌과 흙으로 쌓아서 어우러져 마을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200년 이상 된 토석담이 있습니다. 전체 토석담으로 길이가 3,300m가 되고 주민이 직접 쌓아 보수해가며 내려온 담이 되겠습니다. 한계마을의 한자 이름은 대포리입니다. 큰 개 대신에 한계라 부르고 여기서 개는 포구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백천의 제방을 쌓기 전 큰 물이 들어오고 나가며 생긴 큰 뱃사장, 즉 큰 개울 또는 나루가 있어 생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대산리로 하여 마을에서는 예전의 대포리로 마을 명칭을 바꾸려 하나 싶지 않은가 봅니다. 성산이시 문중은 돈제 이성문으로 인해서 충이로운 가문, 응화 이원주로 인해서 영남의 명가, 한주 이진상으로 인해서 학문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즉 충심과 학문, 벼슬을 고루 갖춘 마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계마을은 안동화훼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중요민속마을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안동화훼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있죠. 예, 그리고 제주 성읍마을도 있습니다. 이 세 곳은 1984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된 달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의 왕곡마을은 2000년 1월에,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은 2000년도에 1월에 지정을 되었고요. 성주 한계마을은 제255호로 2007년 12월 31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 무순마을이 2013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의 수암종택, 이렇게 성주 유승룡의 첫째 아들인 수암 유진, 1582년에서 1635년까지 생존하신 분의 불천이로 모시는 풍산 유시 유천파 종택이 있습니다. 상주 중동면에 있는 이곳은 속리산과 팔공산, 일월산의 지맥이 모이고 낙동강과 위천이 합류하는 삼산 이수의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2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304호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총 8개가 되겠죠. 제8경은 이번에 새로 선정된 곳으로 성주 역사 테마공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그 테마공원의 그 야경 사진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에는 성주 사고와 북문, 쌍도정, 봉산제, 충원각 등 10여 가지의 볼거리가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밤의 야경은 물론 계절마다 음악회, 체험 행사 등이 있어 평소에도 인근 지역의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역사 테마공원은 간략한 10경 소개 후에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경은 또 이번에 새로 선정된 성산동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사적 제86호로 1963년 1월 21일 지정된 곳이고 성상가야의 역사와 고대 성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건 역시 별도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경 기존의 성주 참외 비닐 하우스 덜판에서 참외 비닐 하우스 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인구 4만 2천 명인 성주에서 3,800여 농가가 3,500헥타르 규모의 농지에서 참외를 재배해 전국 참외 수확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전역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펼쳐져 있어 비닐하우스 덜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추가된 성주 제8경 성주 역사 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성주 사고와 전통 연못인 쌍도정과 성주 읍성 북문 그리고 성곽 등을 재현한 곳으로 현재 군민의 휴식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벽을 비추는 야경 조명과 더불어 포토존이 마련돼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10월 새로 지정된 성주 10경 중 역사 테마공원 안에는 둘러볼 만한 곳이 10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주 읍성 북문과 성곽이 되겠습니다. 별고을이라는 순우리말 이름으로 불리는 성주는 고려 충렬왕 34년 성주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해 성주 목으로 선격했습니다. 이후 경산부로 환원했다가 조선 태종 원년인 1400년에 임금의 태를 용안면 조곡산에 안장하고 다시 성주 목이 된 고장입니다. 성주 읍성은 성주 목으로 있을 때 쌓았던 것으로 둘레가 2.1km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허물어지고 지금은 무광병원 입구의 동문과 성주 여자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문, 원불교 교당 입구의 남문에는 표지석만 세워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북문의 성곽 270m와 조선 왕조 실록 각인 사고와
쌍도정을 재현하여 2020년 10월 3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북문 안쪽 누각의 현판에는 민낙루, 즉 군민이 즐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당 박기열 선생이 해설체를 정자로 쓴 것입니다. 여기서 누는 아래에 문이 없는 2층이라는 뜻이며 아래에 문이 있으면 문누라 합니다. 사찰과 대웅전 앞은 보통 문이 없는 누로 되어 있으나 향교나 문중 사당 등에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테마파크 북쪽의 현판에는 성지문, 즉 성주의 북쪽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지는 인의 예지, 즉 동서남북을 뜻하는 북쪽을 뜻하며 글은 초정 권창윤 선생이 예수체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주 사고 실록각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3대 임금인 태종이 태조실록 15권을 편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정종실록 8권과 태종실록 36권을 편찬한 후 태조, 정종, 태종의 실록을 각 2부씩 더 만들어 춘추관과 충주사고에 봉안하였습니다. 세종 27년에 실록을 보관하는데 사고 두 곳으로 부족하다 하여 이곳 성주와 태조 의진이 있었던 전주 두 곳에 사고를 늘려짓고 태조, 정종, 태종실록도 2부씩 더 만들어 보존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성주 사고는 조선 전기 충주와 전주 외사고 가운데 하나로 조선왕조실록과 신정동국 여지성당과 같은 문헌 기록에 의하면 성주 목 관하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합니다. 1538년 중종 33년에 화재가 발생해 태조실록부터 연산군 1기까지 664권과 184책의 실록이 모두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화재 발생 원인은 사고 지기가 실록각 지붕 속에 비둘기가 많아 잡으려다 불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40년 중종 35년에 다시 실록을 인쇄하여 봉안하였습니다. 성주 사고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592년 선조 25년 6월 임진왜란 때 사각은 무사하지만 피난하면서 땅에 묻어두었던 사괴는 모두 꺼내어져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성주 사고는 태조부터 명종까지 13분의 임금님 808권과 260책의 실록이 봉안되었었습니다. 2019년 성주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봉안되었던 도시로서 선조들의 전통과 정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역대 기록을 되짚어 성주 사고를 본래 모습에 가깝게 성주 이시 중시조 생가 서쪽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사고각은 열려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방문하여서 역사 공부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역사 테마 공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사고각에 올라가서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지 터의 회화나무는 세종 21년인 1439년 왕조실록이 보관될 때 심은 것으로 현재 한쪽 부분의 굵은 가지들은 잘려나가고 기울어진 고목 한쪽으로 새로 돋은 가지들이 현재 583년 동안 살아서 청사 도서관 앞 지지대에 의지하며 안쓰럽게 서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지면서 사고지 일대는 개인에게 일부 분가되어 민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고지 부근을 윗사골, 아래사골로 불렀는데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윗사골, 성주 이시 중시조 유호지 봉산제 바로 밑동네에서 5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올라가는 북문 입구에는 대소인 개 하마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마비는 말에서 내려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석으로 조선시대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하마비는 궁궐의 입구를 비롯하여 종묘와 왕릉, 조선시대 교육시설인 성균관과 왕실과 관련된 사찰 앞에도 놓여졌습니다.
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타고 있던 말에서 내림으로써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공경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온 사람은 하마비 앞에서 말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마는 말 그대로 말에서 내린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쌍도정이 있습니다. 쌍도정은 조선 후기 연못입니다. 조선시대 성주 관아의 객사인 백화헌의 남쪽 연못에 있던 정자 이름으로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현하였습니다. 네모골의 연못 속에 석축으로 둘러싼 두 개의 섬이 조성되어 있어 쌍도정이라 칭합니다. 왼쪽 섬에는 나무만 심겨져 있지만 오른쪽 섬에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선이 그린 최고의 작품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못 조성은 고산 윤선도가 1634년에서 1635년까지 성주 고을 수령으로 있을 때 만든 것입니다. 이때 정선은 경산도 하양 현감에 제수된 뒤 고산 윤선도가 성주 고을 수령으로 재임한 시절 찾아와서 쌍도정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쌍도정의 원래 위치는 현재 성주읍 경산리 관운사 옆에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은 메워져 현재 민간인에게 분가되어 2020년 현 위치에 재현되었습니다. 쌍도정을 그린 겸재정선은 14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 한양의 조보댁에서 자랐습니다. 조보댁에서 가까운 안동 김씨 일문인 김창집, 김창업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령과 대학 등의 조예가 깊었으나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공공하여 화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30살이 될 때까지 가난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30살 무렵 김창집의 추천으로 도화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풍의 관념적인 산수화를 답습하던 데서 탈피해 우리 고유의 화풍인 진경산수화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대표작으로는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와 박영폭포, 경교명성첩, 그 다음에 영강임술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재정선 화첩이 있습니다. 겸재정선은 1676년에서 1759년까지 생존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화첩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화첩은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놀베르트 베버 총아빠서 1870년에서 1956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1925년에 방한 중 금강산을 유람하고 화방에서 수집해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첩은 50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1975년 독일 유학 중이던 유준영 전 이화대 교수가 처음으로 발견해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내에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 화첩은 2006년도에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외관 수도원 선지훈 신부의 노력으로 독일 유출 80년 만에 영구 대여 형식으로 2005년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이 한국의 외관 수도원으로 금강산 등 비단에 그린 21점이 담겨있는 화첩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 화첩에는 산수화와 고사인물화, 산수인물화 등 다양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강산의 전체 경관을 담은 금강 내산전도와 내금강 명소인 만폭동도와 외금강의 명소인 구룡폭포 등 금강산 그림 세폭이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현재 화첩 진보는 별도 보관 중에 있고 복사본은 외관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김창집 선생의 충원각이 있습니다. 읍성 북문 옆에 자리하고 있고요. 김창집 선생은 1648년 인조 26년에서 1722년 경종 2년까지 조선조 문신으로 본가는 안동이고 시호는 충원입니다. 김창집 선생이 세제 영인군 뒤에 영조가 되시는 분이죠. 영조의 대리청정을 둘러싼 신임사와
1721년에서 22년까지 일어난 사화죠. 그때 영모의 누명으로 거제도에 유배되어 위리안치되셨다가 이곳 성주 요도에 입에되어 1722년 4월 29일 사사되었습니다. 1750년 이 고을에 뜻있는 선비들이 관하에 주청하여 선생의 충의를 잊지 않고 원혼을 위로 추모하기 위해서 사사된 자리에 수명 유호 비각을 세워 관리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인 경인병화로 비각은 소실되고 비씨는 파쇄되어 비각 복원이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와 향토 문화유산을 아끼는 독지 인사들의 정성과 협찬으로 이곳에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겸재정선이 어린 시절 김창집 형제들 문화에서 다방면으로 배워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역사 테마공원 내에 김창집 선생의 충원각과 겸재정선의 쌍도정이 가까이에 복원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봉산제가 있습니다. 봉산제는 성주이시 중시조인 이장경의 유어지터에 사당과 문정 12공원 등이 있습니다. 성주의 옛관아 뒤에 수려하게 솟은 봉두산 자락의 봉산제는 성주이시 중흥시조 농서군공 휘장경 선조께서 틀을 잡은 곳입니다. 5 아들을 모두 과거에 급제시켜 자자손손 가문을 번창케 한 자랑스러운 유어지가 되겠습니다. 1856년에는 참판 교인 후손이 비명을 짓고 공조판서 이원조 선생이 비각기문을 지은 유허비를 후손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봉산제를 건립했습니다. 그 후 농서군공의 영정을 봉산제 감실에 봉안하고 해마다 단오절에 지역 유림들이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본양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성주 화수회를 조직해 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종회는 이 사업으로 중흥시조 농수군공 영정과 5 아드님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년의 위패를 모시는 상덕사와 봉산제, 경모문, 숭덕문을 신축 중건하고 선조 12공원을 조성했습니다. 12공원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인 투검탄 이야기가 큰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5째 아들 이조년이 형 네 번째 아들 이억년과 길을 가다가 황금 2덩이를 주어서 나누어 가졌답니다. 공진하면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 이조년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형이 이유를 묻자 저는 평소 형님을 공경했는데 금덩이를 나눈 순간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강물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황금보다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하게 여긴 아우말이 옳다고 여겨서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공진함을 금을 던진 여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현의 마음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았고 웃을 일들도 많았죠. 누가 봐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 마음은 흐리고 새찬 울음이 몰아쳐서 힘을 다해 애써 아닌 척 내 안의 폭풍을 견뎠죠. 참 아파요.
거리는 나를 버틸 자신이 없는데 참 아파요. 이별의 계절이 그 어떤 예고도 없는 험한 날들 지나가긴 하는 걸까요? 나는 언제 그댈 잊나요? 모든 시작이 이제 망설여져요. 내 안에 내리던 그대가 그치는 계절이 온다면 이 모든 게 정말 지나가면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안다고 아파야 사랑을 안다고.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이번에는 6번째로 성주 역대 성주 목사 공적비와 선정비가 있습니다. 성주 목 시절 목사들의 공적 및 선정비가 각 면 소재지에 있던 것 19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성산 기공비라 고 적힌 게 있습니다. 조선 영조조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성주 목사 이보혁 1727년에서 1729년까지 근무하신 분이죠. 그 길에서 세운 비석입니다. 그 전면에는 이보혁의 공을 기록하고 뒷면에 난의 평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성주 목 인사들의 성명을 기록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청사 서석준에 대했습니다. 1938년에서 1983년 9월 24일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분이죠. 예, 그 서석준 기념관 겸 청사 도서관에 있습니다. 서석준 부총리는 1938년 9월 24일 성주읍 경산리에서 사남 3녀 가운데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당시 성주국민학교와 성주중학교, 성주농업고등학교를 거쳐 1960년 서울대학교 외고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미국 밴드빌터 대학원의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고등고시 행정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경제기획원에 몸을 담은 이후 1969년에 물가정책국장을, 1973년에는 경제기획국장을, 이듬해에는 기획원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차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1979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되었고요. 1980년에는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을 몸소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3년에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취임하여 우리 경제의 제2도약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다가 같은 해 10월 9일 안타깝게도 전두환 대통령 동남아 외교 순방 수행 중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정부는 수교 훈장 광화문을 수사하고 국민장으로 엄수하여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양내하였습니다. 유족으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부인 유수경 여사와 큰아들 익호, 둘째 아들 익재가 있고
있고 딸은 이영이 있습니다. 청사도서관은 서석준 부총리에 대한 추모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으로서 청사 서석준 부총리의 업적과 애국을 기리기 위해 지역민과 출향인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으로 1987년 11월 서석준 부총리 생가에 건립한 건물입니다. 도서관 내 부총리 기념관에는 공립묘지, 서석준 묘지와 묘지의 사진과 옛 생가 정경과 생애, 대통령께 받은 임명장과 훈장과 훈장증, 그리고 성진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정훈장 1등급인 청조장을 1982년 7월에 받았고요. 1983년 10월 9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수교훈장 1등급인 광하장을 1983년 10월 9일에 받았습니다. 사후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한 훈장을 추수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훈장은 무궁화 대훈장을 비롯해서 12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훈장 12종류 중에서는 건국훈장과 국민훈장, 무공훈장, 건정훈장, 수교훈장, 보국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이 있는데 각 훈장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모두 56개의 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셀프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이 있습니다. 한 세트 제작비가 1억 3,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대통령마다 제작비가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그에게 돈을 들여서 이 훈장을 가져간다는 것이 글쎄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금년에 2022년에는 10월 9일이 주일이라 코로나로 군수님과 기관장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7일 당겨서 서거 제39주기 추모제를 도서관 내에서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서 1989년 4월에 청사 도서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성주군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사서와 공무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도서관의 연역을 보면 1987년 11월 8일 청사 기념관으로 개관한 후에 1989년 4월 10일 청사 도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2002년 6월 10일에는 이청 열람실을 정축하고 도서관 앞마당에는 청사 서석준 전 부총리의 흉상을 설치하여 제막식을 2016년 7월 8일 하였습니다. 청사 도서관은 2019년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이용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쾌적한 카페형 독서 학습 공간으로 탄생해 2020년 12월 21일 재개관했습니다. 현재 장소로는 어린이용 도서와 문학, 철학 등 12,00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1층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장서 12,000권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5권까지 2주간 동안 대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개별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독서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휴관하며 주말에는 개관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휴일에는 근무하고 대신 다음날 휴관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관천대가 있습니다. 하늘을 살펴 백성에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 왕림 천문관측 시설로 일명 간이대라고도 불립니다. 성주 관천대는 서울 창경궁에 있는 관천대를 본보기로 세종대왕의 명으로 조성된 성주사고와 세종대왕 자태실과 더불어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으니 농사는 의식의 근원이라 이고 왕정의 급선무다라고 했던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혼을 담아 이 자리에 조성하였습니다.
국민을 중심으로 행복한 성주를 꿈꾸며 2021년 5월 현 성주군수 이병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임정사가 있습니다. 전통 사찰은 대한불교 태교종 소속이 됩니다. 임정사 창건은 조선 고종 27년인 1890년 성주읍 경산리 105번지 현재 경산 5길 24-35번지에 창건하였습니다. 한계마을 뒷산 영치산의 감흥사 주지로 계셨던 우산당 상진 스님이 포교당으로 창건해 초대 주지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뒤에 1936년 임정사란 명칭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경내 건물은 1970년 2대 주지인 경우단 영근 스님이 극락전을 지었고 1990년부터 3대 주지인 경성단 대암스님이 주지로 주석하여 삼성각과 종각 요사를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제4대 주지로 성우당 법일 스님이 지장 대부를 봉안하는 등 임정사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법일 스님은 유년기 때 두 다리를 모두 잃을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의 깊은 신앙심으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꼬박 4년간을 누워서 병치레를 해야만 했답니다. 부모님의 천일 기도가 끝나갈 즈음 처음으로 부처나 보살이 사람에게 힘을 주어 돕고 지켜주는 가피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 병상에서 일어난 스님은 부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깨우침으로 1993년 출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법일 스님은 세계 불교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에 등록된 불교의식 영산제의 지정도량인 신촌 봉원사에서 영산제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 임정사 제4대 주지스님으로 부임한 후에는 태고종 대구 경북 종무원에서 현재까지 13년째 스님들의 기본 소양과 예법, 사찰 규범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경찰서 경성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매년 잊지 않고 외롭고 소외된 조선 가정을 돌보고 지역 내 마을회관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군내 장학금 기부 등 사랑의 실천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사 위치는 주택들이 밀접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간 임정사의 풍광은 여러 사찰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임정사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성주군청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100년 전통의 성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성주경찰서와 성주 일반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만산댁과 베리댁이 되겠습니다. 만산댁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주 역사테마공원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산댁은 1938년 건립한 가옥으로 예산 1, 2 마을회관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립자는 1887년에서 1970년까지 생존하신 도문안이 성주 지역의 성각적인 유림으로 계몽운동에 앞장선 만산 도감모 1864년에서 1937년까지 생존하신 분의 아들로서 1920년대 성주 지역의 청년운동과 신관의 운동 등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가옥 배치는 서양으로 한 대문체를 들어서면 바로 사랑채 좌측면이 나타납니다. 사랑채 뒤에는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기역자형의 안채를 배치해서 전체적으로는 턴 미음자형의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댁이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 5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36년 도문안이 건립한 살림집으로 혼인한 아들 도재림 내외가 분가하여 살도록 한 집입니다. 태코는 도재림의
부인이 베리 마을에서 시집온 데서 연유합니다. 가옥은 전체적으로 전통 한옥의 외관에 일본식 전통 가옥의 평면 구조와 창호, 실내 장식 등 2층 구조의 절충식 근대 가옥으로 한국 거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성주에는 지금도 한계 마을을 위시하여 군 내 여러 지역에서 아무개 엄마라는 이름이 아니라 부인이 시집온 마을의 이름을 따서 태코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의 친정 동네에도 3일 면장댁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3일 동안 그 면장직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뒤로 그 집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항상 3일 면장이라는 그 호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 어린이 직책이 있을 때는 대감댁이나 진사댁 등 벼슬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입니다.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소소한 이야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칫솔 중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피를 보고 놀라서 이를 살살 닦기 쉬운데 잘못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로 인식하고 피가 난 부위를 더 꼼꼼히 닦아야 한대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나 세균에 의한 염증 때문이랍니다. 칫솔질을 꼼꼼히 해서 남아있던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해야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출혈은 바로 먹기도 하고 길어도 1, 2주 안에 사라집니다. 염증 안에 고여있던 피가 밖으로 나와 부기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난다고 그 부위를 가만히 두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잇몸 뼈까지 녹이는 치주염으로 악화될 염려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잇몸에 피가 잘 나는 경향이 있는데 노화로 치아와 잇몸 사이가 느슨해지고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에 치태와 치석이 끼기 쉬워 잇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잇몸 염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작은 틈인 치주 포켓을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 틈 사이에 칫솔목 끝부분을 집어넣어 쓸어낸다는 기분으로 약간의 진동을 주면서 닦으면 된답니다. 치아 사이 공간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닦아냅니다. 한편 잇몸에 피가 자주 나고 멈추지 않으면 치과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스케일링하는 게 잇몸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1.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각 지역의 아리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아리랑 타령의 준말이라고 하죠. 아리랑의 3대 정신은 저항과 대동, 상생을 기조로 민족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굴곡이 심한 역사와 함께 아리랑은 이 땅의 주인 민초들의 애창곡으로 전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노래로 이호연의 본조 아리랑을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리랑